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사회 건설 프로젝트 국민안전기획부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찌라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곽박사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뭐 매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어제 광화문 농선장에 갔어요 저는. 세월호. 네. 근데 우리 그 유족분들이 오늘 그러지 않아도 세월호 관련 좀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 뭐 비 오는데 비닐 덮고 이렇게 거기서 농성을 하시고 그런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그 광화문 앞에서 농성 이제 1인실 하고 계신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지금. 저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다닐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행령이 정부에서 내어놨어요. 시행령 내놨는데 이게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막아버리자, 은폐하자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은 시행령이 나왔고 여기에 또 반발을 하니까 무슨 배상금이 어떠니 보상금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좀 물타기를 또 돈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지금 4월 16일이죠. 사회 각계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상당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3월 27일에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진실을 덮자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크게 3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세월호 특별법 조사위원회에서 120명의 조사위원을 처음에 구성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120명을 9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0명으로 무슨 조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줄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조사위원이 줄어들면서 예산까지도 대폭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일각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정말 예산 낭비 기구로 만들 것이냐. 왜? 기구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냐면요. 일단 그 인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명으로 축소된 인원조차도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부의 꼼수가 드러나는데 파견 공무원으로 42명의 조사원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유가족 그리고 시민 진영에서 43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시민 진영이 더 많은 것처럼 대책위 진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43명에는 운전수와 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수와 비서를 빼버리면 39명이 돼요. 그래서 파견 공무원, 이 파견 공무원은 주로 해수부 그리고 해경이 지금 들어있는 국민안전처 이쪽에서 파견되는 분들이 주로 8분, 9분 이런 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17분이 실질적으로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되는 부서에서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42명이고 이쪽 유가족 쪽이나 대책위 쪽에서 제시하는 조사 인원은 39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의 매 걸음걸음마다 정부 쪽에서 이런 음으로 암으로 태클을 걸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조사의 핵심, 즉 조사 일과의 과장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사람을 파견 공무원으로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거수기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는 시행령 반대, 그래서 반대 입장을 냈고 이석태 위원장이죠. 이석태 위원장도 정부에 시행령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정부도 이 진상조사의 대상인 건데
정부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는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해경이 직접적인 조사, 구조 태만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름만 바꾼 그 재난안전처가 그 임무를 맡는다고 하는 건 그 가해자한테 조사 임무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 임무고요. 경우가 되겠고 저는 제일 분노스러운 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양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뭐 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이제 그것까지도 질질 끌면서 지금 넉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마지막 합의선을 끝낸 단계에서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법안을 떡하니 정부가 꺼내는 거예요. 독립기구로 유지가 된다고 했던 진상조사위원회가 전혀 독립기구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진 거고, 이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어떤 그 법안으로서 발의가 되고, 이런 그 준비 하에서, 이런 조직 하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상조사 자체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분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고요. 제가 어제 만남했던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 말려 죽이자는 거다 이거죠. 이건 뭐 언제 이제 조사하나 저제 조사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가족분들 중에는 지금 한 어머님이 급성 섬유종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청각 섬유종이 갑자기 여기 막 조직이 확장되는 거죠. 암은 아니지만 청각이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근데 그분도 지금 강화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유족들이 뭐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야지만이 정부가 정신 차릴까 하시면서도, 그리고 또 예전에 뭐 쌍용 자동차나 이런 사례를 보면 20명이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이건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좀 격정에 어린 그런 토론을 하셨어요. 정말 일주기를 맞아서 이제 또 인양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인양 문제. 인양을 뭐 하기는 한다. 뭐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한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한다.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세월호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정서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세월호를 있는 그대로 인양을 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이것을 하나의 경종으로 후대에 알리는 하나의 그러한 상징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그래서 뭔가 차후에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그러한 계기를 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는데, 갑자기 뭐 계속 예산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나왔지만 이 시행령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끝까지 덮으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세월호와 유사한 동종의 선박이라고 하는 오하마나오도 해외에 매각돼 버렸지 않습니까? 27억 원에. 그냥 고철값으로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없애버린 거죠. 빨리 빼버린 거죠. 140억이 들었다는 세월호의 동종배인데 그렇죠. 27억에 팔려 나갔으니까. 이러한 전체적 흐름을 보면 왜 저러나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진상조사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숨길 게 없으면 진상조사를 하면 되죠. 근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사람 염장을 질러요. 정부가. 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주체 세력, 일개 해수부나 해경의 누군가가 이런 통 큰 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건 분명 권력의 상층부에서 이 사건을 덮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들이 이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진상조사에 힘을 보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2일 날짜로 세월호 그 조속한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52분의 유가족이 오늘 삭발식을 하고 무제한 투쟁을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일주기 모든 추모 행사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고요. 이
시행령의 폐기가 있을 때까지 아주 무기한 농성을 펴나가실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뭐 그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게 아닌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또 그 의지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세월호의 진상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세월호 유가족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세월호 이 진상조사의 그 최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세월호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에 작게 이제 논란이 됐다가 사그라든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해군에서 세월호 이 구조를 위해서 통영함이라는 구조함을 출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출동이 이상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동을 안 됐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2차례에 걸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통영함에 문제가 있어서 이 출동을 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이제 비리다.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비리를 파다 보니까 결국 당시 해군 이 참모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군 이 통영함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 국방 비리, 방산 비리 문제를 좀 파헤치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군을 믿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이거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영함 얘기가 나왔으니 통영함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뭐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통영함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천안함 사태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 딱 터지면서 이게 이 구조함 제대로 된 구조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최신식 구조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에 의해서 차기 수상함 구조함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통영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구조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수중 무인 탐사기 ROV라고 하죠. 그다음에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HMS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 장비인데 이게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군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교체를 해달라라고 방위청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방위청에서 교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해당 업체, 이걸 납품한 업체에 성능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능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납품한 업체가 그 H사라고 미국에 있는 그냥 실명을 밝히시죠, 그냥. 네, 핵앤코라고. 네. 네. 핵앤코사에서 기본적으로 부실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이 부실 장비에 대한 그 성적서를 또 조작해가지고 네. 중령 대령급 있는 그 검사 요원들이 거기에 연루됐다고 해서 처벌이 그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었다. 까지 이게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업체가 단순하게 통영함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그 발주했던 기뢰함이라든지 소해정이라든지 거의 모든 종류의 그 수중 음파 탐지와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다 뭐 일괄 계약을 해버리는 셈이죠. 이게. 무려 2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이걸 납품을 했는데 이 저가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막 2억짜리를 14억으로 튕겨서 납품 계약서를 쓰기도 했고 오히려 제품에 대한 그 시험 성적서를 납품이 끝난 이후에 제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그 사정 성능 검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어느 정도 황당하냐면요. 이 방위청에서 성능 개선을 요구하니까 기존에 달았던 이 음파 탐지기를 떼고 새로운 음파 탐지기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달고 나서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그
어선들이 물고기 탐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군 탐지기. 어군 탐지기를 거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이제 어이없는 일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떼자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해군에 일단 어쨌든 인도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인도를 하는데 이 핵심 장비는 엉터리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핵심 장비 없이 인도를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 핵심 장비 있던 건 다 떼내고 철판으로 그냥 가리고 인도를 해서 일단 써라. 그러면 2017년까지 핵심 장비는 달아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2017년까지 이 배는 구조함인데 핵심 장비 없이 그냥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바다 속에 있는 물체를 탐지를 하지 못하면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배인데 그렇죠. 그런 배를 그냥 운행을 해라. 그리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우리 국방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해군이.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비리가 없이 가능하긴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그 통영함이 일종의 이제 방산비리 상징이 돼버리니까 통영 시에서조차 통영함이라는 이름 쓰지 말아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모욕적인 일이 발생한 건데 어쨌든 이 통영함 이제 진술을 했으니까 성능 시범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뭐 음파 탐지기도 안 돼 뭐 이러니까 소해함이 가가지고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위치를 뭐 왼쪽으로 네 걸음 앞으로 5걸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도록 뭐 시객장의 맹도견이네요 그러면 소해함이 예, 거의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2017년까지는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소해함과 함께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골 때리는 건 소해함을 이번에 또 이제 세척을 도입을 했습니다. 4,800억 원짜리 사업인데 소해함 세척을 도입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 뭐였죠? 해켄코. 예, 그 업체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파 탐지기가. 그러니까 이 소해함도 사실은 먹통인 거죠. 소해함이라는 게 기뢰를 제거하는 건데 기뢰 제거하려면 음파를 쏴서 그 물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기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업체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사냥꾼한테 눈을 빼고 사냥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떠돌아댕기다가 이런 배야말로 어뢰를 맞을지 기대를 맞을지 자초를 할지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는 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소해함하고 같이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소해함도 눈뜬 장님이다 이건. 그런 거고 여기에 뭐 통영함 이후에 이제 올해 6월달에 진수 예정인 차기 구조 전문함 광양함도 똑같은 업체 거 똑같이 그대로 달아놨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 달아줄 테니까 일단 빼고 써라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회사랑 계약을 끊을 수 없는 한마디로 그 회사에 그걸 다 밀어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뭔가 누군가 받은 게 많겠죠. 참모총장이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부하들의 의견에 대해서 윗선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니 알아서 잘 정리하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하면 참모총장에게 윗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나라의 어떤 존재들인가요?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셋뿐이지 않나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올라가나요?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래서 미제인가요? 그래서 미국 업체가 자꾸 들어오는 거구나. 야, 근데 이게 우리 보수 진영이 언제나 할 말이 없으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이다. 국익. 국익 차원. 그 국익은 뭡니까? 그 한미동맹인데. 거기에 국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업체가 이 대상이 미국 업체잖아요. 또 뒤에 저희가 또 로켓 마틴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업체만 들어오면 이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60%를 지급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뗐기 때문에 이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으려면 또 소송을 해가지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40%를 더 주고 새 장비로 17년에 갈아야 될지를 기다려야 할지 나 니들이랑 거래 안 해. 때가 쓰니까 선수금 준 거 내놔 하고 못 줘. 이러고 버티는 상태라는 건 말이죠. 야 정말 대단한 장사하네요 우리 해군.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져요. 소소하게 해군 안에 들어가는 뭐 안에 내부 방풍 방열용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양에는 프랑스제 수입품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대만산 제품에다가 레떼루만 프랑스 제품을 붙여서 납품한 케이스들도 많았고 뭐
최첨단 이지스함이라는 또 그 관개토함 같은 배 안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옛날 486 컴퓨터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컴퓨터가 한 번씩 셧다운이 되면 40분씩 배가 셧다운 돼서 다시 리부팅 하는 동안 40분 동안 아무 먹성인 상태라도 있어야 되는 상태라고도 하고요. 그 안에 그 어뢰나 상대방의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뢰 회피 구멍을 제대로 덮질 않아 가지고 어뢰 회피용 미사일들이나 장비들이 60% 이상 이미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전혀 회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비싸게 물건을 사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안에 있는 세심한 또 내부 인테리어들을 조금씩 그런 식으로 또 헤쳐먹어가지고 기본적인 배의 성능 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해군이 우리 지금 해군이라는 얘기죠. 참 깝깝한데, 근데 아까 이제 미국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미국 업체만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정보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정찰 중심의 이제 배인데 이 신천홍함이라는 이제 2차 정보함 사업을 통해서 만든 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청 감청을 하고 그다음에 무인기를 통해서 이제 영상 정찰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천홍함에 탑재되는 무인 항공기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원래 1차 정보함인 신세기함에는 미국 AAI사라는 업체에서 나온 무인기를 탑재를 했는데 또 미국 업체구만요. 네, 2차 정보함인 신천홍함을 만들면서 또 이제 입찰을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AAI사가 또 계약을 맺었군요. 예, 계약을 이제 신청을 했고 거의 계약될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갑자기 오스트리아의 쉬벨사라는 데서 계약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됐어요. 그냥 딱 됐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일단 지명도도 되게 낮고 미국 업체에 비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돼버렸고 계약금으로 전체 액수의 70%가 선지급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 네, 그 업체. 그거 아마 이러면 안 되는데 국방부에서 뭔가 만든 회사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만든 전형직. 오스트리아 회사입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회사는 맞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2012년에 이 업체가 무인 이제 정찰기를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그걸 테스트를 하다가 얘가 갑자기 작동 이상을 일으키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작동하던 직원 이제 사망하고 오스트리아 직원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업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냥 2013년 말에 이걸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사용을 안 한답니다. 해군에서 사고 날까 봐. 이게 뭐야. 갖고 다니면서 좀 날씨 안 좋다 그러면 띄우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괜히 띄웠다가 배에다가 갖다 박아버리면 그럴 수 있죠. 그 무슨 뭐 무슨 자폭령이야? 그렇죠. 가미가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편을 자폭해 버리니까 이건 뭐.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문제가 이제 나와서 이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국정원이 여기에 또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사건을 자꾸 덮는 역할을 한 거예요. 국정원이 방어를 했군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도대체 왜 방어를 했는가 알아봤더니 이 배가 이제 정보함이다 보니까 국정원 돈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 예산에. 국정원이 원래 연간 3천억 원 정도를 경찰이나 군에 이 정보 사업을 위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을 오스트리아산을 산 그 비행기 무인기 값을 국정원이 치렀을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알려질까봐 국정원이 그냥 사건을 덮어버린 거예요. 비리 이런 사건들을. 대단한 국정원이야. 안 빠지는 데가 없어. 어쨌든 이제 통영함 이 비리 사건이 막 이제 커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온갖 비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뭐 방위사업청에서도 심의에 착수했고, 뭐 감사원도 감사 들어가고, 결정적으로 이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해서 지금 한 넉 달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걸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0일 동안 구속된 장성, 그러니까 별단 사람만 4명이 있고 16명이 전체 구속이 됐고 23명이 기소가 된 이제 상황이고요. 한 보름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밝혀낸 비리만 한 2천억 원 정도의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뭐 이규태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서 전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한 4천억 이상의 비리가 이제 드러났고 또 감사원에서는 비리까지는 아닌데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한 게 한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1조 원 정도의 1조. 돈이 국방비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껌값입니다. 1조 원.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기 도입으로만 쓰인 돈이 30조 원 가까이 쓰였다고 그래요. 우리 국방 예산의 약 그 5분의 1 가량을 무기 도입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다 들어왔죠. 네. 진공관으로 된 미사일 궤도, 그 역추적하는 장치. 우리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군이 미사일을 쏠 줄 15분 전에 알고 예열을 해야 미리 그걸 예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비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사들였고, 우리 배들이 이번에 그 해전을 일으킬 뻔한 막강한 상황에서 주포가 고장 나서 국지적인 싸움을 막았던 평화를 지킨대. 혁혁한 경우도 있었고요. 잠수함들이 잠수를 해야 되는데 전지가 약해갖고 40분밖에 잠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잠수함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예, 어쨌든 이 감사 결과, 수사 결과 대체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량품인데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규격이 안 맞는데 규격에 맞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이게 그 해군에서만 일어나는 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해군은 유난히 관급과 도급에 관련된 계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는 건조를 할 때 배를 통째로 사오진 않습니다. 배 외형이나 모양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요. 거기에다 이제 옵션을 수입해서 채워 넣는 과정 중에 이제 그 과정 중에 비싼 거를 위조를 해서 가짜 부품을 집어넣는다든지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발전기 같은 거를 납품하는 이런 관급형 또는 도급형 방식의 비리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해군입니다. 그렇겠네요. 왜 근데 해군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게 배가 워낙 커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배를 건조하는 과정 중에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해군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어떤 향응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청탁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게 가장 큰 비리의 원인으로 빠지는데 이게 이제 해군이 가지는 일종의 군의 폐쇄성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의 장성들은 대부분 회사 출신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영입되어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출한 인원도 적고요. 전체적인 군대 안에서의 그 장성이라든지 이런 류의 숫자들도 적기 때문에 일종의 선후배 관계 그 안에 군피아들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군납에 있어서 비리를 저질러 갖고 사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군납 비리에 연루돼 있던 업체에 다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관고리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교를 하다가 그 예편을 하고 방위사업청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군납업체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선후배들이 방위사업청에도 있고 군납업체에도 있고 이들끼리 짝짝꿍해서 너네 거 써줄게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또 장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이제 참 한 가족이더라고요. 한 가족. 해군 장비 자체가 또 군의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하고 덮어버리면 얼마든지 또 방어가 되잖아요. 군은 일단 뭐 안보 이런 거 중요시하니까 폐쇄성, 안보상 외부에 공개를 안 하죠 자료를. 군사 기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나쁜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게 그걸 납품하고 그 팔아먹는 구입 단계 이후에도 배를 운전하다가 배 이상을 발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상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납품한 업체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번에 내가 배가 불이 났는데 나 이거 보고하면 니들 다친다. 니들 이거 직접 수리하고 나한테 얼마 내놔. 이런 식으로 유착된 케이스들도 이번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거야. 운영하는 군인들까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하게 배를 만들어서 납품한 업자가 있고 그 업체와 유착해서 돈을 받아먹는 장성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런 불량한 배인 줄 알고 타면서 내가 이 배를 타는 데 대한 위험수당을 업체한테 요구하는 현직 군인들도 있다는 게 이게 참 그 비리가 밝혀질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타고 있는 배가 엔진에 불이 나도 이걸 감추기 위해서 업체하고 짝짝꿍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보니까 해군뿐만 아니라 사실 육군이나 공군에도 온갖 비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가 241개 업체에 2,749건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는 그 K55 자주포의 커플링, 뭐 무전기 부품, T50 고등 훈련기, 수리온 헬기 부품,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K2, K1A1 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11개 이런 것들이 됐고 심지어는 군납 고추장에도 시험 성적표 위조가 고추장은 시험 성적표 어떻게 위조할 수 있죠? 글쎄요. 맛이 없는데 맛있다라고 듣는 건가? 한 2, 3년 묵은 것들 군인들한테 갖다 앵겼겠죠. 네. 유통기한 뭐 이런 색깔이 거. 변색됐는데. 그래서 공군 사례 몇 가지만 좀 이제 보면 전투기 중에서 좀 이제 옛날 전투기들, 최신 전투기 말고 옛날 전투기들은 그 전투기가 이륙할 때 시동을 걸어주는 시동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시동기를 납품한 업체인데 이 시험을 하다가 테스트를 하다가 이게 파손이 됐어요. 파손되니까 새 시험기를 바꿔가지고 계속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될 때까지 해가지고 시험 성적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미국이 사드 미사일 시험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될 때까지. 실패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다시 하고 다시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납품을 했어요. 납품하니까 공군에서 이걸 쓰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사고 접수가 되는 거예요. 고장 신고가 200여 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가 됐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걸기만 하면 그 고장. 그냥 비행기 시동을 못 거는 상태가 비행기 탓이 아니라 시동기 탓에 생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군 주력기, 한국의 공군 주력기가 KF-16인데 이 KF-16에 저가 식별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기와 아군기를 식별해주는 장치인데 뭐 비행기 전투기들이야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니니까 멀리 있는 비행기 보고 눈으로 보고는 모를 거 아닙니까?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식별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식별 장치 정비를 맡은 방산업체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전투기의 낡은 부품을 빼다가 이 장비에 끼워 넣어준 겁니다. 정비를 하면서. 뭐 고물상도 아니고. 그래놓고 새 부품이다라고 속여놓고 그럼 낡은 부품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모조 부품을 만들어놓고 자 여기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부시는 거예요. 모조 부품을 갖다 놓고. 그렇게 쉽게 보면 자동차 라디에이터를 새 걸로 갈았는데 중고차 라디에이터 갖다 놓고 그렇죠. 가짜 모형 라디에이터 만들어 놓고 부셨다. 이렇게 당신 자동차에서 나온 건 이건 그냥 버릴게요. 그러고 버린 거죠. 내가 옛날에 많이 당해본 것 같은데 카센터 같은데. 그걸 아주 대놓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야, 이 카센터에서나 하는 걸 공군. 그럼 진짜 그 F-16 저가 식별 되는 거 맞아요? 모르는 거죠 이건. 근데 아군끼리 오인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 업체가 공군 참모총장한테 감사패까지 받았대요. 수리 잘했다고. 정비 담당 장성이 안 한 정비를 했다고 해서 몇백억씩 돈을 빼먹는 그 비리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비행기들 같이 그 전투기 조종 한동안 그 계속 추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F-15, F-16들이 출격만 하기만 하면 추락을 했다고. 근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부품상에 이상이 있었다고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수많은 조종사들이 탈출 자석이 안 맥혔거나 자기 책임감으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추락시키기 위해서 민가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됐던. 그래서 오히려 그 파일럿 부인들이 빨리 예편하자고. 지금 비행기 타면 죽는다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일단 가동 중단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전투기를 어떻게 중단합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계속 출격을 해야 되고 그 서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조종사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출격을 계속 해왔던 거네요. 사실
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셈블로 사올 수가 없어요. 턴키로 사와야 됩니다. 비행기는 우리나라에서 부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뭐 피하 적발 자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업체 수준에서 그치지 그렇죠. 기계 자체는 100% 사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의 그 원형이 해군하고는 좀 양상이 틀려질 수 있어요. 형태가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그쪽에 우리 이거 불량한 기기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운영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비행기 자체 부품 하나까지도 까보고 열어보고 하는 데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이 기술 이전 그렇죠. 상당히 기술 이전을 거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형 전투기들의 대부분의 부품들은 밀봉이 되어 있고 그걸 해체해서 수리할 수 있는 국내 권한이 없어요. 일본으로 대부분 갖고 갑니다. F-35 같은 경우에도 정비창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F-35가 고장나면은 고장난 F-35를 일본은 어떻게 갖고 갈까요? 어떻게 갖고 가지? 항공모함에 싣고 가야 되나? 네? 아니 F-35를 배나 비행기에다 싣고 일본에 가서 고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날아서 돌아오지도 못해. 남의 나라 영공이라. 그럼 육상으로 해상으로 실어서 갖고 가갖고 거기서 고쳐가가지고 이쪽에 와서 다시 시험 비용을 해봐야 이게 고쳐지는 사이즈란 말이죠. 이런 불평등한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이 로키드 마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보세요. 이게 다 로키드 마틴 거 그렇죠. F-16, KF-16 이거 다 로키드 마틴 거죠. F-35 로키드 마틴으로 넘어갔고 차세대 KF-X도 로키드 마틴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로키드 마틴이라는 비행사 한 군데에 앞으로 무려 50년, 80년 동안 우리가 주력기로 생산해야 되는 모든 전투기를 다 거기서 사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하늘은 로키드 마틴이 지키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은 우리한테 기술 이전은 절대 해줄 수 없다. 니네는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기술 이전을 안 해야지 계속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품들도 계속해서 걔네들이 제공하는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타우러스라는 그 독일제, 그러니까 한 400km 정도 사거리가 되는 공대지 미사일을 그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그 발사 소프트웨어를 호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공대지 미사일을 샀어. 이걸 휴전 비행기가 없는 비행기에 달아도 얘를 제어해갖고 쏠 수 있는 장치를 안 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예. 그러니까 그걸 도입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떠 있으면 휴전선에 F-16에 이 타우러스를 실어서 딱 떠 있으면 사거리가 400km니까 북한 끝까지 다 노릴 수 있는 우리나라 그 공중 전력 중에 굉장히 막강한 전력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아직도 해결 안 해주고 있어요. 저작권 문제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FX 사업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은 하지 않겠다는 거고 F-35도 정비창을 비롯한 모든 정비 기술과 제조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봉함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F-35는 게다가 운영 자체를 미군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타는 것만 한국군이 타는데. 렌트카 빌려 타는 거야 이건. 렌트카. 네. 고장 나면 내가 원하는 카센터 갈 수도 없고. 네. 알아서 지정업체에 가야 되고 타고 나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 그 위치에. 그 예전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정비를 하려고 한국군 정비사가 그거를 열었다가 그게 미국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직접 본토에서 날라와가지고 책임 추궁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뚜껑도 한번 못 열어보게 하는. 그 우리나라 그 공군 참모총장 김상태라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찾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니들 군인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 그랬더니 인간적인 모독을 느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 인간이 25억을 받고 우리나라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기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기 편제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거를 누출한 일종의 간첩이죠 이건. 그러니까 미국에 넘긴 거죠. 그렇죠. 그 미국에 넘긴 업체가 로키드 마틴입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은 25억 주고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을 그 매수를 했던 범죄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기업이 계속 KF 사업, 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끊임없이 후보로 올라오고 있고 거의 유일한 후보로 올라오고 있으며 항상 승리해서 80년간 대한민국의 공군에 대한 조종 그 비행기의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사 기밀을 사들였으니까 그걸 보고 쉽게 이제 낙찰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꿰찼겠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은 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25억을 주고 군사기밀 유출했는데. 예. 간첩인데. 이걸 강력하게 처벌하면 록히드 마틴에도 영향력이 갔을 건데, 그 정도는 간단한 거야. 그냥 그 비전문가 아니더라도 부장급 정도에서 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25억을 받아 처먹은 이 김상태라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기밀을 넘겼을지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건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범죄 집단을 갖다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군의 주력기를 담당하는 어떤 파트너로서 같이 영유하고 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일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국가 기밀을 하니까 최근에 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도봉산 자락에 컨테이너 박스. 예. 아니, 처음에는 클라라 동명이인인가? 왜 클라라 얘기에서 갑자기 군산 비리 얘기가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 발을 뻗었던 것 같아요. 온갖 사업에. 근데 어쨌든 이 도봉산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여기에 군사 기밀을 그냥 1톤 분량의 자료를 숨겨놨다. 그래서 이번에 뭐 군사 기밀이 담긴 USB가 한 30여 개 정도 찾았다고 해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일개 업체 회장이 군사 기밀이 담긴 USB 30개를 도대체 어떻게 갖고 거기다 보관을 했는지 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일단 지금 체포된 이유는 그겁니다. 공군에 그 전자전 훈련 장비라고 있어요. EWTS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면 적 그 요격기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라든지 대공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날아올 거니까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걸 훈련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훈련 장비인데, 이게 거기에 이제 공군에서 애초에 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22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막상 계약을 할 때 보니까 5가지 내용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17가지 기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빠진 게 뭐냐면은 북한의 주력 미사일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을 상대하는 기계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이규태 회장은 이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한 지금 훈련 장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 SA-2, SA-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규태 회장이 체포한 다음 날 북한에서 이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죠. 약 올린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도입하지 않은 SA-6나 SA-8 이런 미사일들은 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장비는 뭐 하는 장비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계약의 가장 놀라운 거는 1,450억이라는 총 계약금 중에 이걸 개발하는 나라가 터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터키. 우리나라 뭐 터키 군사력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IT 국가로서는 최고인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텐데 뭐 우리나라가 아닌 터키에 이런 걸 발주를 냈다는 것도 놀랍지만 1,420억이라는 돈 중에 500억이 사전 개발비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발비 500억을 성금을 던져준 상태에서 이 제품을 납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500억 자체가 순수하게 이 회장 개인의 비자금 형태로 들어와 버린 것으로 지금 거의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20억짜리 공사 중에 500억이 커미션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애초에 그리고 그 500억 개발 비용은 애초에 예산에 없었는데 이 이규태 회장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이 방위사업청에서 그래 그것까지 하자라고 해서 원래 예산은 거의 2배로 뻥튀기 한 거죠. 이게. 그리고 막상 납품이 됐던 그 전자장비는 실제 가동을 해보니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깡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당시 군 검찰단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 어느 정도의 높은 사람이랑 끈이 닿아 있었길래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 사람이 무사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한번 파봐야 될 거죠. 이 사람이 MB 정부 때 사람이지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09년에도 그 러시아에서 무기 도입하는 그 불곰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그 배임 횡령 혐의로 한번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때는 그 미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커미션을 6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한국 교회에 자기가 이번에 그 발견된 집무실이 있는
그 교회에 기부를 했어요. 헌금으로. 야, 그런 식으로 또. 그래놓고 뒤로 뽑은 거죠. 왜? 그 교회 목사가 자기 회사 직원 형님이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자기가 세운 거야, 사실은. 아니 사실 그 교회를 제가 압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사무실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도 몇 번 먹었는데 싸가지고. 그 교회에 그런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아무튼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하고 나서 또 똑같은 사업을 해서 또 똑같이 돈 튕겨먹는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자체가 군 출신도 아니고 경찰 출신인데 그 인맥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군수 사업을 벌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클라라의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라는 회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일광 폴라리스의 사장이 기무사령관입니다. 군 쪽에 연계가 있는 사람이군요. 네. 그럼. 그 기무사령관이 연예인 기획사에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뭐지? 이 연예 기획사는 뭐 하는 데지? 이게 과연 연예 기획을 했을지 군납 기획을 했을지 이거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연예인을 내세운 군납을 기획했을 수도 있고. 그건 클라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고문이겠죠, 일종의. 퇴임한 기무사령관을 자기 소속사의 사장으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군 내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로비를 했을 거고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들을 빼돌려 가지고 착복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1, 2년에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1톤이나 되는 자료인데 이게.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납 비리의 대부분의 형태가 이 일광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 군인들한테 막 물새는 군화, 60년 된 수통, 안 접히는 군복, 60년 된 수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고 하는 거는 실수라고도 보겠습니다. 근데 총알에 뚫리는 헬멧. 지금 K11처럼 쏘면은 총열이 찢어지거나 총이 부서지는 이런 총. 더군다나 이번에 K11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복합소총으로 최초로 공중 비상탄으로 이걸 장애물 뒤에 있는 적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미국도 못한 무기다.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무기 이 탄들 자체가 지금 다 불량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5만 발에 가까운 이 탄들이 전부 다 전자파나 자석의 영향에 의해서 발사가 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양만 해도 240조 원이라는 거예요. 240억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폐기해야 될 K11의 이 공중비상탄만 해갖고도. 아니 근데 그런 건 원래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시험을 거쳐서 합격이 돼야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합격이 된 걸로 밝혀졌고 실전 배치까지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군인이 다치니까 폭발 사고가 나고 그제서야 이제 다시 와서 점검하니까 쏘니까 이게 개머리판 있는데 균열이 생기는데요. 총알이 막 저절로 막 나가는데요. 탄이 안에서 터져요. 약실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납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네. 지금 아까 해군 얘기에서 잠깐 빠지고 넘어갔긴 했습니다만은 대한 미사일로 우리나라가 개발했다고 하는 홍상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네, 그런 미사일이 있었죠. 근데 그 미사일 자체를 해군의 주력으로 해갖고 다 배치를 해놓고 놨는데 홍상어 미사일 자체가 이제 보니까 불량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럼 시험 성적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 불량이냐 그랬더니 실제로는 10발밖에 안 쏴보고 한 10발 정도밖에 안 쏴보고 나머지 이 미사일들은 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를 했다는 거야. 시험 성적서 위조는 거의. 그래서 지금 홍상어가 전투탄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실전에서 쏴보니까 안 맞는 거야. 네. 불량이 나거나. 그래서 2년 동안 15발을 평가 사격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 안 맞으니까 또 15발을 추가로 쏴보겠다는 겁니다. 맞을 때까지 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 원어치를 더 쏴보고 결과를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사일을 쏴서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들고 적국하고 우리는 전투를 하겠다고. 뭐 적국이라 해봐야 북한이겠지만 북한하고 전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재고가 있는 200여 발 안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전지가 불량이래요. 이게 쐈을 때 정상적으로 제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200여 발에 있는 미사일 안에 전지만 바꾸는데 이것만 해서 또 한 400억 원이 필요하다네. 아, 국방비 정말 곳곳에 다 세고 있고요. 애들은 밥을 굶는데 예산이 없어서. 네. 일전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이 도발하면 그야말로 뼈저리는 후회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제 교전이 붙어버리면 우리가 뼈저린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국민들은 분노하죠 이제. 국민은 분노하고. 군부의 지휘관들이 정말 뼈저리는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취임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비리백화점. 김병관이라고 그 장관 지명자가 있었죠 최초에.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정부 취임하는 상황에 거기다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비리 혐의가 의혹이죠, 의혹. 30개에 가까운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부동산 뭐 주식 투기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때 그 발언이 아주 황당해요. 손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손해 본. 마인드 자체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아니 그 투기를 해가지고 이런 큰 돈을 벌었는데 하니까 손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 뭡니까? 자기 스스로 뭐 인정하는 거예요? 투기꾼이라고. 그래서 비리백화점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에는 낙마했지 않습니까? 원래 집권 첫해 장관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 감이 없어가지고 물론 감이 없는 거라고 좀 추정이 되지만 어떻게 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하던 김관진 그 사람도 참 그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전 덕택에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김관진 장관을 다시 유임시키는. 그랬죠. 이 정부가 좀 유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국방부 장관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간당간당하고 참모총장들 뭐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참모총장들은 지금 감옥 가고 있고. 그럼 이거 뭐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이거? 방산비리 뒤져보니까 별들이 4명이나 지금 뭐 구속이 문제가 되고 그 밑에 영관급들 뭐 줄줄이 지금 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전체적인 무기 체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는 우리 표준형 소총하고 그 사병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일대의 그 전자전 장비들 자주포도 그렇고 뭐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는 미사일 무기나 뭐 여러 가지 전차나 뭐 헬기나 이런 무기들 자체에 지금 다 비리가 연관돼 있다, 불량 부품이 쓰였다,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KTX랑 똑같네 하는 짓은 그거 보니까 불량이 나도 일단 납품하고 납품되고 난 다음에 소량을 썼으니까 이상 없을 거야. 전체적으로 있는 양에서 그게 안 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방산 비리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국산화였던 거예요. 국산화. 차라리 수입을 차라리 통째로 수입을 했으면 아예 아니할 말로 책임의 소재라도 저쪽에 물을 수가 있는데 전력 강화를 하겠다고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국산화를 해놨더니 우리 국산 장비에 들어가는 데다가 온갖 비리를 다 쳐 발라놓고 자기 사이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방산비리도 차후에 전망 중에 우울한 전망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 뒤져놓고 나중에 결국은 또 이제 미국 무기 사는 거냐. 이제 그러니까 다 수입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논리가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자주국방 2020 계획을 내면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그래서 우리 국산 무기를 개발하자. 뭐 이런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방산 비리를 캐자. 그래 이걸 다 캔단 말이에요.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뭐냐면 이걸 캐서 비리가 나왔으니 이제 국산화하지 말고 다 미국 거 사자. 이런 논리로 갈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군에서도 수입을 더 선호한다 그래요. 국산품, 그러니까
이제 무기업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무기 사주세요, 우리 무기 사주세요, 막 이렇게 오는데 국산 무기 가지고 오면은 일단 군 쪽에서도 싫어한다 그래요. 수입품 선호하고 그런. 근데 우습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실탄을 팔아먹는 규모로는 2, 3위를 가요. 실탄의 실출국이에요. 그리고 K1 소총 그 M16의 개발형 그 한국형 소총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다른 무기들은 말은 번지를 했어요. 뭐 총상어, 홍상어, 대자머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산 전차 K1 전차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그 뭐 T-50 고등 훈련기 전투기로도 쓸 수 있는 좋은 비행기다. 곧 50대 팔 것처럼 MB는 큰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만 결국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다 나가리 되고 수리온 헬기 국산화 개발했어. 수리온 헬기를 실전 배치하고도 미국 전투 헬기를 또 산대. 왜? 우리나라 헬기만 사니까 무기 체계가 안 맞는다는 거야. 아 지금 이미 미국 무기가 전반적으로 다 체계가 그렇죠. 돼 있으니. 예. 그러니까 장착할 수 있는 무기의 옵션을 생각해도 다른 나라의 어떤 장비를 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점점 우리 국산 무기들 개발하자는 시도는 점점 무력해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비리를 저질러갖고 정상적인 무기를 못 만들어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된 그 국방박람회에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판다고 했던 무기들 중에 체류탄이나 실탄이나 수류탄 같은 일부 몇 가지 폭약 종류를 빼놓고는 거의 국산 제품이 외국에서 팔리질 않습니다. 전투기, 전차, 장갑차, 뭐 어뢰, 미사일 좋다고는 하지만 걔네들이 안 써요. 우리나라 시험 성적을 믿질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최루탄은 진짜 잘 만들 거야. 세계 1위기도 하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서 검증된 최루탄. 시험 성적표를 위조할 필요가 없죠 이건. 시험 성적표는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독합니다. 수많은 사이면 신문 기사에 이스라엘이 가자에 쏟아부은 백린탄이라고 그 사람들 태워 죽인 무기도 국산이에요. 아 그게 그 화학전 아닙니까? 그 화학무기. 예, 화학무기에 가까운 탄이죠. 그 우리나라 국산 제품이고요. 그 안에 그 못들을 잔뜩 집어넣고 터트려 가지고 확산하는 그 비산탄들도 다 우리나라 제품들입니다. 대량 그 아무튼 문제가 있는 반인륜적 반인륜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예요. 자, 그런 건 수출하고 정작 이 필요한 첨단 무기들은 사기치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사기치고 결국은 이제 웃돈 얹어주고 수입하고 그러면서 눈탱이나 맞고 되지도 않는 무기 갖고 들어오고 그거 뒷수습 해주느라고 뇌물 박은 놈들은 쩔쩔매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걸 다른 무기 사느라고 돈을 또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국방 예산이 연간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년 34조 원이 34조 매년 34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북한하고 싸우면 또 진다는 거예요 또 11대 1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유가 나오네 이유가 독자적으로 싸우면 어렵고 주한미군이 아니 이제 북한군을 만나면 맨손으로 그 백병전을 하지 않는 이상 쏜다 그래도 쟤들이 안 무서워할 것 같아. 야 그거 나가니? 그럴까? 쟤들이 넘어와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니들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우리가 협박을 한다 그래도 야 니들 나가긴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니까. 끔찍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군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 하에서 그 군사 편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비행기, 그 전투기, 미사일, 또 이 모든 탄약들이 약 5일분밖에 비축이 안 돼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5일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과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후방 지원, 뭐 미국이나 연합군의 지원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만큼의 무기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5일만 버텨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럼 5일 지나면은 총이 있어도 총알이 없어서 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들여 처발른 국방 예산은 어디에다 들어가고 있느냐 말이죠.
F-35 8조 원. 사드 뭐 글로벌 호크, 글로벌 조기 호크. 경보기, 사드는 지금 아직은 들여온다는 말은 이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기본으로 첨단 무기 해가지고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거기에 2조, 8조 뭐 둥둥 던지고 나니까 실제로 필요한 이제 실탄이 없고, 아니면은 뭐 장병들 이제 방탄복이라든지 철모라든지. 방탄복도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특전사들이 방탄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AK-47 소총에 그냥 뚫리는 방탄복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AK-47이면 그 옛날 구형이죠, AK 소총 중에 뒤에 그렇죠. 이제 네. 나무로 덧대 있는. 지금은 AK-77이나 이제 그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북한군도. 근데 거기에 뚫린다고 하면 물론 이제 AK-47이 그 탄환은 더 크긴 합니다만 이게 뭐 방탄복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는 이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냥 소총 그냥 뚫리고 착용도 혼자서 못 한대요. 옆에서 도와줘야 착용할 수 있고. 아니 저는 특수부대 장병들이 오히려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거 괜히 입고 막 걸리적거리는데 뛰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어깨 보호대가 계속 걸려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자세가 안 나온대요, 이게. 그리고 또 다니다가 또 달라달락 소리 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방탄복을 뭐 합격해가지고 제공을 했으니. 하여튼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는 대비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북한보다 안전하려고 하면 북한이 쳐내려 왔을 때 니들 오면 틀림없이 죽어 하는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같이 저렇게 군사훈련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끼리의 제대로 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의 전투 내지는 실험을 우리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보람의 훈련 같은 거, 독수리 훈련 같은 것들 자체는 사실은 미국하고 연동해서 같이 하는 훈련으로 해서 그 주된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실전에 보여주는 무기들을 우리 군한테 강매하기 위한 일종의 그 오프닝 마켓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장비 봤지? 요즘 이런 게 대세야. 이런 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딱 보여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있는 니들 걸로 안 되잖아. 근데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내지는 중재래식의 어떤 첨단 무기라고 믿었던 무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배치해놓은 저 고사포나 고사 미사일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2000여 발의 어떤 미사일 기지라든지 우리 탱크들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과 그걸 통해 가지고 전투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씩 다 쏴보자 이 말이야. 하루치를. 응? 그래서 정말 나가는 포는 나가고 고장난 건 어떤 거고 안 나가는 건 뭐고 문제가 있는 건 뭔지를 덮어야 되는데 이걸 지네들끼리만 하면서 네. 포를 안 쏘보면 탄약이 남으면 나중에 혼나고 그래서 파묻기도 한다면서 훈련을 못해도 탄약이 남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파묻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왜 실제적인 장비들을 안 쏴보냐 이거지. 쐈을 때 문제 날 걸 아니까. 쏘다가 사고 날까 봐. 쏘다가 사고 나면 그게 다 지휘관의 문제가 될 줄 아니까 아예 쏴볼 엄두를 안 내고 자 이거 나가는 거야. 건드리면 죽어. 이게 안보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 지금의 우리 군의 실태를 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패망 직전에 월남군이다 지금. 딱 그 미군 나가면 미군 빠지면 망한다 이거. 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참 심각하고 이런 비리가 도대체 왜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가 원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무기 도입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뭐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군인이 방사청으로 가고 군납업체로 가고 군피하죠, 군피하. 예, 군피하라고 부르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처벌 자체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80%가 보석으로 다 풀려났어요, 지금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체포 구속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그 현역 장병들은 이미 80%가 보석으로 다 풀려났는데 이제 밖에 있는 일반인들, 민간인들하고 예비역들은 아직도 또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들만 계속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은 적당히 다 군사법원에서 알아서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뭐 그냥 비리를 저질러도 마음껏 그러고 있는 이제 문제. 그리고 처벌 강화 법안을 국회에 내놨는데 뭐 몇 년째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기 도입을 하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이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에서 새로운 무기를 딱 선보여요. 그러면 육군, 공군, 해군이 너도 나도 저 무기에 대항하려면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하나씩 무기를 다 산다는 거예요. 딱 이 무기는 여기에 맞춰서 이 무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육해공 통합해서 그냥 어느 하나만 딱 도입하면 되는데 육군은 육군대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공군은 공군대로 새로운 전투기 만들고 해군은 해군대로 새로운 배를 만들고 이렇게 다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기를 이 중구난방 마구잡이로 막 도입을 하니까 국방비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육해공이 연합해가지고 작전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포병이 어느 정도 거리를 뭐 커버를 해주면 뭐 해군은 어느 정도에서 함포를 해주고 공군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이걸 해주고 하는 각자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가 자기 정해진 섹터와 에어리어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요만큼이 우리 목표다. 하기 때문에 요 정도 벌어진 일정 작전 거리나 공간에는 갈 수 없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군 지휘 체계 전환 사업을 들이밀었는데 결국엔 실패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육군은 전 합참의장이 통솔하긴 합니다만 육군은 이제 주한미군 육군의 지휘를 받고 한국군 해군은 또 태평양사령부의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공군은 따로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육해공이 각자 이제 미군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이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육해공을 통솔을 하고 그리고 뭐 국방개혁 무슨 몇 번 뭐 해가지고 숫자 붙은 그거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해군과 공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군의 지휘를 받냐? 합참의 지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의뢰해 이제 육군이니까. 당연히 육군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장성들의 거의 뭐 80%가 한 80%가 거의 육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현역 군인들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역들 중심으로 대신 성무회 이런 데서 거의 뭐 안보 강연 뭐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마인드가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미군으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미군의 지휘를 받는 건 괜찮은데 육군의 지휘를 받는 건 내가 이제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야,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무기를 도입할 때도 그죠? 미국 사람들이 아까 이제 군사 훈련 때 요즘에 이런 거 대세예요, 대세. 어때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야, 저거 사야 되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공군이나 육군이 안 지켜줘도 우리 해군끼리 충분히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 저기도 되겠다. 뭐 전쟁 억지력 같은 것에서 최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은 그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따로 놀던 수군과 육군이 그 연합 작전을 못 펼치는 바람에 결국은 뭐 초기에 엄청난 괴멸적인 피해를 받고 나중에 수군이 이순신에 편제돼서 적들의 보급로를 끊는 선에서 끝났을 때 그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해 있던 외놈들의 그 전행을 막아낸 건 우리 의병들이었단 말이지. 관군은 다 이미 괴멸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도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문제 지적만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군대에 있어서의 폐쇄적인 조직성 그리고 뭐 30년 이상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악질적인 그 어떤 그 권력 관계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뭐 군대에 있던 편제를 과감하게 개편할 수 있는 정말 국방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렇게 나설 수 있어야만 기본적인 안보의 확보와 함께 예산의 문제, 예산의 절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군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의
60만 장병들의 안전도 거기서 지켜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끊임없이 그 헛된 희생 그리고 뭐 아무런 그 얻는 것 없는 그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군 체계를 지금 이대로 왜 지금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하는 식으로 쉬쉬 덮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관, 군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국방 개혁에 대한 포럼, 준비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하에서 권력자의 주도하에서 이거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 우리 안보의 미래는 언제나 북한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군이 항상 문제의 마지막에 봉착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정치권은 언제나 마지막에 봉착을 하면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군은 언제나 최후의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상황으로 햇볕 정책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이루는 상황에서 그게 돼야지만이 군 구조 개편이 저는 가능해진다고 봐요. 왜냐면은 안보 상황이 변했지 않느냐. 그래야지 군구조 변화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명분이 안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지금 휴전선은 첨예하게 긴장이 흐르고 있고 막 남북이 서로 도발하면 뼈저리는 후회를 하게 해주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구조 개편하자 그러면 저는 군 장성들이 코웃음 칠 것 같아요.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떤데 일단 요 분위기를 넘어가고 합시다. 이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 안보 상황에 대한 전국의 변화.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외교적 영역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방 문제를 국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와 외교,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국방 문제를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덜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기를 사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무기고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져야 안보가 가능한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우수한 병력과 안정적인 체계로서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꼭 북한을 떠나서 중국과 일본에게도 우리가 군사 강국으로서 힘을 떨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규모와 군사 규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잘못되어 있는 정치와 군 자체에 그 갖춰져 있는 패배의식 그리고 군을 말 그대로 일종의 사기업처럼 생각하고 전행하고 있는 군피아들의 그런 횡행한 논리들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런 국방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무기 같은 거, 비리 같은 거 없애고 잘만 사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논리적으로 보면. 훨씬 좋은 무기도 살 수 있고 장병들 월급도 훨씬 높여줄 수 있고. 우리 장병들 눈이 번쩍 뜨이겠는데. 네. 예전에 그 군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근데 오늘 쭉 살펴보니까 단잠이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모 형제 나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군이 정말 비리 없고 정말 효율적이고 잘 운영돼서 부모 형제가 정말 군을 믿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발 뻗고 좀 잠 잘 수 있도록 그런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겠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